안녕하세요. 서재쌤의 생명과학의 서재쌤입니다. 쌤이 아까 5교시 때 한 40분 동안 영상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녹화를 한 다음에 올리려고 보니까 업로드 하려고 보니까 소리가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왜 그런가 봤더니 지난번에는 마이크를 안 켜고 녹음해가지고 안 올라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마이크를 킨 거를 확인을 했는데 볼륨을 제로로 해놓고 열심히 떠들었던 거죠. 이럴 때 알죠? 얼마나 허무하고 하기 싫은지. 해결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른 다시 하는 거. 그래서 다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네요. 자, 이제 방어적인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하고 그 다음에 혈액형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체는 뭐냐?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여기 보면 항원에 결합하는 Y자 모양의 단백질이다 라고 이렇게 써 있고, 항체를 누가 만드냐? 그쵸? 비림프구가 분화한 형질 세포가 만들어서 분비하죠. 그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항체에는 뭐가 있어?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항체 모양을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항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Y자형 항체죠. 보면 짧은 사슬 2개, 긴 사슬 2개, 이렇게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되어 있는데, 단백질이죠. 4개의 폴리펩타이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랫부분은 불변 부위라고 해서 모든 항체가 다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윗부분 2군데 있죠. 두 군데는 가변 부위라고 해서 이 부분은 항체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한마디로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항원에 대해서 이 항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가변 부위라고 하는데 변할 수 있는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항원과 이 부위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를 항체 하나당 몇 개씩 갖고 있어? 2개씩 갖고 있죠. 이렇게 여기 한 군데, 두 군데, 이게 2군데씩 가지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항체와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때 결합 부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결합 부위와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은 한 종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 종류의 항원에만 작용하고 다른 항원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항원항체 반응의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어떤 항원이냐? 항원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응해서 항체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항체를 만들게 한 원인 항원에 대해서만 얘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의 형제세포는 한 종류의 항원에 대해서 활성화된 세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종류의 항원에만 반응하는 항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한 종류의 항체만 생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이 밑에 그림을 보면 항원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죠. 다양하고 이때 항체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한번 짝을 맞춰보면 얘하고 얘하고 맞죠? 이렇게 맞고, 그래서 얘는 여기에 결합 가능. 그렇죠? 하지만 이 항체는 요 항원과는 입체 구조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결합하지 않습니다. 이 항체는 얘랑 결합 가능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항체는 이렇게 요 부분과 결합 가능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맨 오른쪽에 있는 얘를 보면 몇 개의 항원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2종류의 항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원체의 경우에는 요 부분에는 요 항체가, 그렇죠? 요 부분에는 요 항체가 이렇게 결합하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얘는 결합 가능, 얘도 결합 가능.
하지만 얘는 결합 불가능. 이렇게 항원항체 반응이 뭐라고 한다? 특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이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서 결국 병원체를 무력화시키게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용어들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5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중성화야. 그림을 보고 좀 파악해 볼게요. 여기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바이러스를 항체가 어떻게 이렇게 둘러싸서 완전히 코팅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렇게 되면 바이러스가 항체에 둘러싸여서 꼼짝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이런 반응을 우리가 뭐라 그래? 중성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응집. 자, 응집은 우리가 혈액형 할 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응집을 잘 한번 봐두세요. 잘 보면 항체가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가 두 군데잖아. 그래서 이 항원이 세균 2마리를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항원과 이 항원이 연결돼 버린 거죠. 떨어질 수 없게 된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요 항원 역시 이 세균과 이 세균 2개를 이렇게 붙잡고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3마리의 세균은 어떻게 돼? 한 덩어리가 돼 버리는 거지. 이렇게 항체가 여러 개의 항원과 결합하게 되면서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가 돼 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우리 뭐라 한다? 응집. 커다란 덩어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다음 침전. 침전은 자, 이런 항원의 같은 경우에는 작고 그다음에 가볍기 때문에 가라앉질 않고 둥둥 떠다닌다고 혈액 속을. 그러면은 붙잡기 어렵겠죠. 이때 항원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한다? 밀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가라앉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침전. 이렇게 중성화나 응집, 그다음에 침전 반응을 겪은 항원들은 누구의 눈에 쉽게 띄게 된다? 백혈구의 눈에 쉽게 띄게 됩니다. 이 백혈구는 이 항체를 인식할 수 있거든요. 얼른 잡아먹는 거야. 그래서 식균 작용을 어떻게 한다? 촉진시켜주는 그런 기능 역시 항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항체가 다 똑같다고 하지만 사실 항체도 종류가 다양해요. 그래서 뭐 기생충을 전문으로 잡는 항체가 있는 반면 세균을 주로 잡는 항체 이런 식으로 사실 항체의 종류들도 다양하긴 합니다. 그렇죠? 대학에 가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항원이 이 보체라는 단백질을 끌고 와요. 끌고 오면 이 보체라는 단백질이 이렇게 병원체의 세포막에 여러 개가 이렇게 달라붙어서 조립이 됩니다. 근데 얘가 구멍이 돼요. 이렇게 동그랗게 조립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보체 이렇게 보체들이 붙어가지고 커다란 원통을 만들죠. 그래서 세균에 뭐가 난다? 구멍이 뻥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를 파괴하는 이런 역할도 항체가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비염 때문에 계속 콧물이 나네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혈액형에서는 이 응집 반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혈액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형이라는 걸 언제 알게 됐을까? 이거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수혈이 필요하게 됐고 수혈을 하다 보니까 때로는 수혈 때문에 목숨을 건지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수술이 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수혈 때문에 목숨을 잃기로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수혈로 목숨을 잃은 환자들의 몸이 어떻게 변했나 해부를 해서 보니까 피가 어떻게 돼? 덩어리진. 그렇죠. 적혈구들이 막 엉켜가지고 덩어리져 있는 그런 덩어리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럼 얘네들이 혈관을 막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목숨을 잃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이 덩어리지는 이런 반응을 뭐라고? 응집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응집 반응이 뭔지 살펴봤더니 이것도 일종의 뭐더라? 항원 항체 반응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형이 같은 사람끼리는 혈액이 섞여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혈액형이 다른 사람끼리는 혈액을 섞었을 때 어떻게 된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A형과 B형을 섞으면 A형의 적혈구와 B형의 적혈구가 응집 반응을 일으켜요. 그렇지? 하지만 A형과 A형을 섞으면 응집 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냐면 적혈구 세포막에 어디에? 적혈구 세포막에 뭐가 있어? 응집원이라는 게 있어. 응집원. 일종의 뭘로 작용한다? 항원으로 작용해. 이렇게. 근데 이 응집원이 몇 종류냐면 두 종류야. 응집원 A하고 응집원 B. 그래서 이 응집원의 종류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른 적혈구를 갖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 어떤 사람은 응집원 A를 갖는 적혈구, 어떤 사람은 응집원 B를 갖는 적혈구, 어떤 사람은 응집원 A와 응집원 B를 갖는 적혈구, 어떤 사람은 응집원이 없는 적혈구. 이렇게 네 종류의 적혈구를 사람들이 갖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응집원 A를 갖는 적혈구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자? A형. 응집원 B를 갖는 사람은 B형. A랑 B랑 둘 다 있는 사람 AB형. 없는 사람 O형. 이렇게 혈액형을 우리가 분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죠. 근데 이 그림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은 적혈구 표면에 이렇게 응집원 A가 이렇게 뿔룩 튀어나온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적혈구 우리가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적혈구에 응집원이 보이지 않아요. 응집원은 뭐지? 항원이잖아. 일종의 단백질 분자란 말이야. 얘네들은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혈구 표면에 우툴투툴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세포막은 세포막에 박혀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분자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막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이런 막단백질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응집원 A가 딸랑 4개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적혈구 하나가 훨씬 더 많은 수의 응집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이해를 돕기 위한 모형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혈장 속에는 뭐가 있느냐? 위치가 좀 중요한데, 그렇지? 혈장 속에는 응집소가 있어. 이 응집소는 뭐야? 항체란 말이야, 항체. 이렇게. 그래서 응집원과 응집소가 만나면 뭐야? 응집 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응집소는 역시 두 종류가 있어. 뭘까? 응집원 A와 결합하는 응집소가 있겠죠. 그 응집소를 우리가 응집소 알파라고 합니다. 그다음 응집원 B와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키는 응집소가 있겠죠. 걔를 뭐라고 불러? 응집소 베타라고 불러. 그러면 A형인 사람이 응집원 A와 응집소 알파를 다 가지고 있으면 혈액 속에 그러면 응집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응집 반응을 일으켜서 목숨을 잃게 되겠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응집원 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집원 A를 공격하는 응집소 알파는 갖지 않고, 그다음 응집원 A가 없죠. 그렇지. 그러니까 응집원 B요. 응집원 B가 없죠. 그러면 응집원 B에 대해서는 항원으로 인식을 하겠지. 그래서 응집원 B를 공격하는 응집소 베타는 혈장 속에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A형인 사람은 응집소 베타를 혈장 속에 갖고 B형인 사람은 응집소 알파를 혈장 속에 갖는 거지. AB형은 응집원 A, B를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응집소 알파, 응집소 베타 둘 다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다음 O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응집소는 두 종류를 다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응집소 알파와 응집소 베타를 다 갖게 됩니다. 됐죠?
자, 응집원 다시 한번. 응집원 A는 누구랑 결합한다? 응집소 알파와 결합합니다. 얘네 둘이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는 거야. 그다음에 응집원 B는 응집소 베타의 공격을 받겠죠. 그렇지?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면 뭐가 된다? 응집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수열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같은 혈액형끼리 해야 됩니다. 알겠죠? 서로 다른 혈액형끼리 하면 응집소가 뭘 공격해? 응집원을 공격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응집 반응이 일어나서 목숨을 잃게 돼요. 그래서 같은 혈액형끼리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량수혈의 경우에는 잠깐 설명해 볼게요. 소량수혈의 경우에는 수혈을 받는 자, 수혈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응집원이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응집소가 들어오느냐보다. 왜냐면 수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몸속에 뭐가 존재해? 응집소가 다량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는데 내 몸속에 응집소 알파가 많은데 응집원 A를 가진 적혈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적혈구가 들어오는 족족 적혈구끼리 묶어가지고 응집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렇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내가 가진 응집소가 공격할 만한 응집원이 들어오게 되면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가진 응집원 있지. 자기가 가진 응집원이 들어오는 혈액에 자기가 가진 응집원이 들어오는 혈액의 응집소와 반응할 수도 있는데 들어오는 혈액의 응집소는 얼마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응집소가 응집원을 뭉치게 만드는 거지 응집원이 응집소를 뭉치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 요거 이해가죠? 그렇기 때문에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가 응집 반응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와 반응하지 않을 때 이때 우리는 소량 수혈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유리할까? AB형이 제일 유리해. 왜? 얘는 응집소가 없거든. 그러니까 어떤 적혈구가 들어가도 공격을 안 해. 그렇죠? 그다음에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혈액형이 유리할까 생각해보면 그거는 O형입니다. 이 O형은 뭐가 없어요? 응집원이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O형의 피는 어디로 들어가도 O형의 적혈구는 어느 혈액형 속으로 들어가도 공격받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소량 수혈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한번 볼게요. O형 있죠? O형은 A형, B형, AB형에게 혈액을 다 소량 수혈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혈해 줄 수 있어. 왜? O형은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O형의 적혈구는 어느 A형의 몸에 들어가도 거부 반응이 없고 B형의 몸에 들어가도 거부 반응이 없고 AB형의 몸에 들어가도 거부 반응이 없는 거야. 그치? 다음 AB형의 입장에서는 A형의 피를 받아도 되고 O형의 피를 받아도 되고 B형의 피를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왜? AB형의 혈액 속에는 응집소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혈구가 들어와도 공격을 안 해요. 이렇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건 문제가 되죠. 그렇지. O형 피를 AB형한테 줄 수 있지만 AB형 피를 O형한테 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O형이 갖고 있는 알파와 베타가 AB형의 A와 B와 결합하겠죠. 그래서 AB형의 적혈구는 O형 몸속에 들어오면 전부 다 응집돼 버립니다. 그렇죠? A형도 마찬가지고 A형의 피도 O형한테 못 가고 B형의 피도 O형한테 못 가. 그렇죠? 그래서 O형의 혈액형은
뭐가 없기 때문에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다 퍼줄 수 있는 반면 어, 다른 혈액형으로부터는 또 수혈을 절대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AB형의 혈액형은 AB형의 혈액에는 응집원이 두 종류 다 있기 때문에 다른 혈액에게는 절대 줄 수가 없게 되죠. 하지만 AB형은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수혈관계 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살표는 어디에 한해서 가능하다? 소량수혈에 관해서 가능하다. 됐죠? 그럼 다량수혈하면 왜 안 되냐? 이때는 어떻게? 주는 이의 응집소가 받는 이의 응집원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응집소가 많아지면. 그래서 요거까지 알아두면 되겠어요. 됐지. 학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헷갈려하는 이유는 혈장에 대한 개념이 잘 없어서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혈장이 뭔지를 잠깐 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혈액이 핏줄이 막 보이네. 피를 뽑습니다. 자, 피를 뽑아서 이렇게 시험관에 담아. 그 다음에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기계에 넣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꽂죠. 그럼 얘가 막 돌아갑니다.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 막 돌아가면 혈액 중에서 밀도가 높은 성분들은 밑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밀도가 높은 또는 크기가 큰 이런 것들을 밑으로 가라앉는 쳐서 그 성분을 분리하는 기계를 우리가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원심 분리기로 쫙 분리를 해보면 혈액이 이렇게 세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데요. 요 아래 두 층,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혈구라고 합니다. 얘들이 한 45% 정도 전체 혈액에. 그 다음에 이 위쪽에 뜨는 이 액체 성분들, 이것들을 뭐라고 불러? 혈장이라고 합니다. 혈장은 밀도가 낮은 것들, 이거는 밀도가 높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빨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적혈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하얀 부분 있지? 여기가 백혈구하고 혈소판이야. 여기 있죠? 유캐리엇. 이게 백혈구, 플레이틀리스, 이게 혈소판. 그다음에 나머지가 이 액체 성분이 요 위에.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물이지만 물 속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성분들 있죠. 그렇지. 예를 들어서 혈장 단백질 같은 거, 알부민, 글로불린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또 있다? 항체들. 그러니까 여기에 뭐 또 들어있어? 응집 소도 들어있는 거야. 여기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겠어? 그렇지. 여기는 응집 원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혈장이라고 하는 성분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혈액 응고 단백질들이 있는데요. 이 혈장 성분들은 의약품으로도 많이 활용되고요. 그 다음에 뭐 환자의 몸속에 직접 주입해주기도 하고 매우 활용도가 높은 그런 성분들입니다. 이게 다루기가 좀 어려워요. 이 혈장 성분들 중에서 뭘 빼면 혈액 응고 단백질 성분들을 빼면 좀 더 맑고 다루기 좋은 액체들이 나오게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혈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혈장하고 혈청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한 종류의 성분 뭐야? 혈액 응고 단백질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혈장과 혈청으로 나누게 되고, 따라서 이 혈청 속에도 뭐가 들어있다? 응집소가 당연히 들어있는 거야. 혈청 속에도. 그렇지? 요거까지 좀 알아두면 되겠어요. 요거는 원심분리기. 뭐 모양이 다양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돌립니다. 회전시킵니다. 그래서 요거는 원심분리시킨 실제 혈액의 모습. 이렇게 나눠지죠.
노랗고 맑은 액체. 이게 바로 혈장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혈액형을 우리가 어떻게 판정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혈액형을 다 알고 있죠?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혈액형을 확인하는 경로는 보통 물론 중고등학교 때 혈액형 판정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은 학생들은 대부분 엄마한테 들어서 알고 있죠. 그렇지? 자기 혈액형을. 근데 그러면 엄마는 혈액형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보통 병원에서 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 그럼 병원에서는 어떻게 알았을까? 예, 태어날 때 아기의 피를 조금 뽑아가지고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죠? 그 혈액 검사 중에 혈액형 판정 검사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서는 엄마한테 알려주고, 엄마는 어떻게 아이한테 알려주는데 아이가 보통 나 엄마 나 혈액형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좀 나이가 든 다음에 물어보잖아.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가끔 까먹으실 때도 있어요. 글쎄 이게 뭐였더라? A형이었던가? B형이었던가? 이러실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쌤이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혈액형 검사를 해보면 가끔 자신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런 학생들이 나옵니다. 선생님 저 분명히 A형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생명과학을 선택했다면 혈액형 검사는 한 번 정도 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혈액형 검사를 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혈액형이 진짜 혈액형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기회를 한번 삼으세요. 자, 혈액형 판정은 뭘 사용하냐면 혈액형 판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혈청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얘는 뭐라고 써있냐면 안티-A라고 써있지. 안티-A. 그럼 딱 봐봐. 요거는 응집원 A에 대해서 안티하는 애야. 응집원 A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애겠지.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안에는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겠지. 알파는 A를 뭐하니까? 거부하니까. 그치? 그래서 이 혈청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항 A 혈청이라고 합니다. 혈청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죠. 그치?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 혈청이다? 뭐가 들어있는 혈청이다?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혈청이다.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파란색이죠? 그럼 응집소 알파가 파란색이냐? 아니에요. 응집소 알파가 녹아 있어도 투명합니다. 그런데 구분을 위해서 파란색 색소를 넣어 놓은 거죠. 뭐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는 안티-B라고 써있지. 그치? 그럼 얘는 누구에 대해서 저항하는 녀석이냐? 그렇죠? 응집원 B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애겠지. 그래서 응집원 B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니까 얘는 뭐가 돼? 응집소 베타가 이 안에 녹아 있는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겠어? 항비혈청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투명한 녀석이 있는데 얘는 안티-D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RH식 혈액형을 구분할 때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RH식 혈액형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설명하자면 되게 긴데 이거는 AB 오식 말고 또 다른 형태의 혈액형 타입이에요. 그래서 RH식은 RH 플러스와 RH 마이너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 항 D 혈청 또는 항 RH 혈청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됐지? 그러면 이렇게 혈액형 판정을 위해서 이렇게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다가 항 A 혈청을 먼저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항 B 혈청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항 D 혈청을 한 방울 똑 떨어뜨립니다. 그런 다음에 검사하고자 하는 사람의 손가락에서 피를 한 방울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한 방울, 여기다가 한 방울, 여기다가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주고 그 다음에 모세관이나 아니면 작은 이쑤시개 같은 걸로 막 저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따져보면 되겠지. 여기 한번 봐봐. 항A 혈청 적혈구들이 말이야 이렇게 덩어리져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막 덩어리져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 이렇게. 그럼 왜 일어났을까? 응집원 A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응집 반응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피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구나. 응집원 A가 들어있었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 있게 돼요. 그다음에 항비혈청에 관해서 보면 여기는 어때? 여기는 그냥 말 같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알갱이 같은 게 전혀 없지. 골고루 섞였잖아. 그렇지. 이거는 적혈구들이 뭉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항비혈청에 넣었을 때는 응집 반응이 안 일어났어. 그러면 이 사람의 적혈구는 응집원 B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죠. 요거를 응집 반응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혈액형이 뭐가 되는 거야? 그래, A형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A, B 오식을 판정하고 그 다음에 요 항디혈청 있죠? 항디혈청도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가루들이 보여요. 이렇게 적혈구들이 뭉쳤어. 그렇지. 이런 뭉친 덩어리들의 크기가 크진 않습니다. 요거는 그 항체의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 어쨌든 응집 반응이 일어나긴 일어났단 말이죠. 이거 일어났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ABO식 혈액형은 뭐고? A형이고 RH식 혈액형은 뭐가 돼? 그렇죠. RH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RH 플러스 A형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항 A에만 응집하면 A형, 항 B에만 응집하면 AB형이겠죠. 둘 다 응집하면 다시 항 A에만 응집하면 A형, 항 B에만 응집하면 B형. 둘 다 응집하면 A, B형이겠지? 둘 다 응집하지 않으면 O형이 됩니다. 그죠? 여기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응집소 알파. 그렇지? 무슨 혈청이라고 그랬죠? 좀 전에. 그렇죠. 요거 항 A 혈청. 응집소 베타가 들어있는 혈청. 항 B 혈청. 자, 모드먼 1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결과가 나왔다. 무슨 형? 모드먼 1은 A형. 마뿔 무슨 형? B형. 뿔뿔 무슨 형? A, B형. 맘마면 O형.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시험에서 가끔 물어보는 게 있는데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시험에서 가끔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야. 봐봐. 철수의 혈구와 영희의 혈장을 섞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혈구는 응집 원만 갖고 있겠죠. 응집소는 없어. 그 다음에 영희의 혈장이니까 여기는 뭐가 들어있겠어? 응집 소만 있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만약에 철수가 A, B형이고 영희가 O형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철수는 응집원을 A, B 다 갖는 거지. 영희는 응집소 알파, 베타를 다 갖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당연히 응집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 근데 철수가 O형이고 영희가 A, B형이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이때는 철수의 혈구에는 응집원이 없고 영희의 혈장에는 응집소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영희가 O형인 경우에는 누구 P가 들어와도 그치? A형의 혈구가 들어오건 B형의 혈구가 들어오건 AB형의 혈구가 들어오건 어떻게 된다? 응집 반응이 모두 일어나겠지. 그치? 근데 이 사람이 AB형일 때는 AB형일 때는 어떤 혈액형의 혈구가 들어와도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럼 이 사람이 A형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A형인 경우에 뭐가 있는 거야? 베타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누구의 혈구가 들어오면, 그렇지? B형의 혈구가 들어오거나 AB형의 혈구가 들어오면 그때는 응집 반응이 일어나고, 나머지 두 혈액형의 혈구가 들어오면 그때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좀 따져야만 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방어작용을 끝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다 보면 여기 올해의 교육과정 2019 교육과정에 나와 있지 않은 그전 교육과정의 어려운 문제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새로운 교육과정에서는 빠진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단 학교 내신 공부할 때는 선생님이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다 그러면 공부를 하시고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런 거를 이야기하지 않고 교과서에 충실하게 수업을 하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집 풀다가 이런 걸 선생님이 얘기 안 해줬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빼버려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춰서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능 준비할 때는 보통 우리가 EBS 기준으로 공부를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은 이제 새롭게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뀐 교육 과정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지금 6월 달에 여러분들이 본 모의고사의 문제가 나오는 그 형태를 봤을 때 이전에 나왔던 어려웠던 부분들은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들 그런 부분들은 추가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교육과정 기준으로 문제를 내야 되거든. 그래서 교육과정에 빠져있는 것들을 문제로 내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좀 걱정을 하지 말고 준비를 하되, 근데 요건 가능해요. 수능이라는 게 수학 능력 시험이잖아. 그래서 교육과정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료를 분석해서 충분히 알아낼 수 있는 거. 이게 자료 분석형 문제들 있죠. 생각하게 하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내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풀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문제들은 풀고 이거는 전혀 배우지 않은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냥 패스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험이 있으신 분들은 기말고사들 잘 보시기 바랄게요. 안녕. 다음에 또 봐요.